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소개받은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특별 그런 강좌에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강의하러 오셨던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사실 굉장히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 7개월의 임산부인데, 이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지금 10대, 20대, 그리고 30대 젊은 청년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원인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보수라고 이렇게 잘못 인식되어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진보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을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이 이 말씀은 어르신들은 많이 계셨는데 젊은 층에게 많이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송도 지금 하고 계시고 한데, 그래서 저의 오늘의 이 강의의 대상은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신 진보 대통령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잘못 정립되어 있는 보수, 진보, 우파, 좌파의 개념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진보와 우파, 좌파의 기원이 되고 또 철학 공부를 좀 중시하는 그런 프랑스에서 저는 중학교 1로 쭉 공부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그나마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사상에 대한 개념을 좀 올바르게 잡힐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0년 좀 됐는데 한국에 귀국을 했더니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보수라고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진보라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 10년쯤 한국 사회를 겪다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이 진보, 보수, 우파, 좌파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정치권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그냥 자기네들 좋을 대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진보, 보수, 좌파, 우파를.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잘 깨지지도 않고, 한마디로 정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사상에 대한 개념이 이 개판의 것을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심각한 위기가 더 쉽게 도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같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을 구구라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은 정말 대한민국의 진짜 구구가 누구인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정말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을 제가 대상으로 지금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죄송하지만 앞에 계신 분들보다 이 마이크가 더 카메라가 더 중요해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이 젊은 층한테 전달이 되려면 이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카메라에 잘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진보, 보수, 우파, 좌파라는 개념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왔고, 또 시대와 사회가 변함에 따라 그 개념도 조금씩 바뀌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 국민공회에서 당시 이제 왕실을 옹호하던 왕당파는 오른쪽에 앉고, 부르주아를 대변했던 공화파는 왼쪽에 앉으면서 이 우파 좌파의 개념이 생긴 건데요. 이 공화파가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그다음에 왕당파를 추출한 이후에 다시 공화파 내부에서 이번에는 로베스피에르의 급진 좌파 자코벤방이 겉치게 앉고, 그다음에 부르주아의 이해를 대변했던 온고파, 지원파가 우측에 앉으면서 다시 한번 좌우로 갈리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살아있을 때는 당시 이렇게 좌파의 이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은 우파였더라 라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샤넬 백이라는 이 사람이 프랑스 그 캐톨릭 작가인데 자기는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19세기 말에 프랑스의 그 유대인 장교 드레퓨스라는 장교가 그 독일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간첩 혐의로 정신형을 받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 드레퓨스를 옹호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때는 좌파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좌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옛날 과거 프랑스에 대한 집착이라던가 아니면 또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그런 열정이라던가 또 1차 세계대전 때 이 사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지금 프랑스에서는 우파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프랑스의 사상가들의 책이나 이런 잡지를 많이 읽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르포앙이라고 그 프랑스 주간지에서 나오는 이게 특별호예요. 철학하는 특별호인데 여기에 우파 좌파라는 제가 이 잡지를 많이 이제 읽었었는데요. 이 잡지에 나오는 서문에서 그 국가에 대한 열정, 그 내셔널리즘을 하는데 이 국가에 대한 열정은 원래는 좌파에서 나왔는데 1930년에 1차 세계대전이 지난 이후에는 우파로 스며들더니 급기야 나중에는 나치 정권을 열렬히 擁호하는 그런 극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의 좌파, 하나의 우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좌파, 여러 개의 우파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도 제가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본 점은 우리는 보통 우파는 보수, 좌파는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어떤 저항하는 힘으로 보여지는 그런 진보 정신이나 또 이렇게 보수 정신처럼 이렇게 변화에 반대하는 힘은 좌파에서 올 때도 있었고 우파에서 올 때도 있었다는 것을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좌파, 우파, 보수, 진보라는 개념에는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100% 동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그동안 공부하고 정리했던 이 사상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서 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진보 대통령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임신 7개월에 지금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보수, 진보, 우파, 좌파라는 개념이 너무나 잘못 쓰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비판할 각오로 여기 왔습니다. 아마 오늘 제 말투가 좀 거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제가 지금 임신 수개월이다 보니까 호흡이 많이 짧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좀 물을 많이 마실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좌파, 우파, 진보, 보수가 변함없이 지니고 있는 가치. 제가 생각했을 때 각각의 개념을 대변하는 그 가치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요. 우선 우파는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선 우파는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것이죠.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 좌파는요? 네, 평등을 지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진보는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 보수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가지 개념 중에 보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보수란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보수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소위 우파라는 분들이 자유를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소위 좌파라는 사람들이 평등을 지향하기는 하는 것일까요?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기존의 틀을 깰 만큼 새로운 사고를 할 능력은 있는 것인지,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한테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긴 있는 것인지 저는 엄청난 회의감이 듭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제가 각각의 개념과 가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우파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우파를 8개로 구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혁명 때 국민공회에서 왕당파가 오른쪽에 앉고 공화파가 왼쪽에 앉으면서 우파, 좌파의 기원이 되었는데, 그 왕당파, 그러니까 정통 왕조 지지파가 그 첫 번째고요. 그리고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던 올레어파, 나폴레옹파, 자유공화주의파, 민족주의자, 기독교 민주주의파, 그리고 농건주의파, 농업을 중심했던 농건주의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랑스 제5공화국을 세운 샤를 드골의 드골파, 이렇게 역사적으로 8개의 우파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거의 다 소멸되었고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이렇게 2개만이 프랑스 우파 무대에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 우파라는 개념을 정립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토킬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이 토크빌은 원래 프랑스 혁명 직후에 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당시 혁명 정부의 공포 정치 시절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집안의 출신입니다. 친척들 대부분이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토크빌이 자유사상을 배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말제르브, 외할아버지 말제르브인데요. 이 말제르브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루이 16세를 변호했던 변호사였습니다. 그 결과 집안은 거의 풍지박산이라고 말제르브 역시 단독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토크빌의 외할아버지인 말제르브는 물론 왕실에 충성하긴 했지만 그 정치적으로는 그 군주제의를 비판하고 그리고 인민의 자치를 주장한 정도로 굉장히 혁명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토크빌은 자신의 외할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는데, 나는 왕 앞에서는 인민을, 인민 앞에서는 왕을 옹호했던 말제르브의 손자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토크빌이 만 25세, 26세의 나이에 걸쳐서 미국을 10개월 정도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그리고 돌아본 이후에 프랑스에 와서 만 29세의 나이에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이 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민주주의는 미래 사회의 미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당시에는 프랑스 혁명이 이제 일어나 직후였고, 프랑스에서 소위 우파들은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쟁취된 것들을 굉장히 힘들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미래, 현대사회의 미래다라고 주장했던 토크빌의 주장은 당시 프랑스 우파들의 개념하고는 조금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젊은 청년 토크빌이 미국을 여행하면서 느꼈고 이렇게 집필했던 그 내용은 사실상 정말 예언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 100년 정도 후에 이게 정말 사실이었구나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 이 책 덕분에 프랑스에서 우파 사상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특히 이제 프랑스 혁명의 기본이 되는 평등, 이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평등에 대한 욕구는 물질적인 풍요를 쫓는 인간의 본성하고 결합해서 결국 빗나간 독재자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날 쓰는 말인 전체주의를 낳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빌은 민주주의란 다시 말해서 국민의 정부가 자유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가 반드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내용이 토크빌이 왜 천재인지를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때로는 일반화된 자유와 정당으로 인해 실증난 민주사회는 구세주를 찾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포퓰리즘의 근원이 있다고 봅니다. 이 포퓰리즘이 그리고 어떻게 자유를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물질적 풍요에 대한 열정 그리고 평등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일련의 그런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평등에 대한 욕망은 평등이 커질수록 점점 더 만족할 수 없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 커지는 이 평등에 대한 욕망은 엘리트들에 대해서 경멸하게 되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다 보면 법치주의를 거부하게 되고 결국에는 대중 평등가에게 길을 열어주게 되면서 독재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는 없어지겠죠. 이 이야기를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했던 겁니다. 이미 200년 전에 대중민주주의의 약점을 통찰해낸 천재였던 거죠. 대중민주주의는 광장민주주의. 지금 대한민국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만 25세의 젊은 나이에 정말 미국에 간 토크빌은 제약 없는 산업활동, 다시 말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평등은 결국에 시장의 지배와 이윤 손실의 좌우가 되는데 이 자유시장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는 것이 결국 미국을 민주주의로 만들고 각각의 개인들이 독립된 개인들이 참여하는 공화적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비결이더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우파 사상을 정립시킨 천재 토크빌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인간은 누구나 물질적인 풍요를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의 평등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끊임없이 더 많은 평등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를 실현시켜 줄 것 같은 구세주를 찾고 결국 이것이 독재자가 탄생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유는 점점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처럼 자유시장 경제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오히려 독립된 개개인들이 적극적으로 공화적 민주주의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에 사회적 평등을 이루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죠. 토크빌이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전례 없는 사회적 평등과 신분적 차별이 없는 것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자유시장 경제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신분적 평등을 유지하는 비결이더라. 사회주의 시스템을 통한 평등을 강요하면 결국 하향 평준화된 평등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 기회의 박탈과 자유에 침해하는 가장 큰 불평등을 눈에 띄지 않게 되더라. 이게 바로 우파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회의 박탈, 자유의 침해, 하향 평준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대해서는 이 우파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정립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 현재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과연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이 우파의 가치를 지켜본 적이 있었을까요? 소위 우파 정당이라는 곳에서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택시 월급제를 통과시키고 포퓰리즘 퍼주기에 어떻게든 발을 담그려고 하고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 토크비리 경계했던 구세주가 된 인물을 찾고 있고요. 소위 우파의 인물이 없는 없느니 이런 말씀하시고 그 우파라는 분들 중에서 이 미국의 민주주의, 토크비리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지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라는 이 책을 얼마나 읽으셨을지 네, 저는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우울한 소식만 듣다가 제가 최근에 정말 희망적인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됐는데요. 바로 현재 교보문고, 명품문고에서 우파 사상의 책들이 베스트셀러의 상위권에 지금 계속 랭킹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이영 교수님의 반일 종족주의가 지금도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노예의 길이 2위에 랭킹된 걸 보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노예의 길은 이 하이에크가 1944년에 2차 대전 기간 중에 영국이 전체주의로 흘러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론을 밝혀내는데 바로 공산주의의 극자와 나치즘의 극우의 시작점은 둘 다 전체주의라는 겁니다. 다 전체주의를 기반으로 나름 너무나 멀리 간 생각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이에크가 이 전체주의하고 대치되는 개념으로 소중하게 내세운 가치는 바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자유가 우파 사상의 정말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별 인간에 대한 존중, 또 각각의 사람들의 견해를 인정하고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은 우리 우파가 지켜내야 하는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 문제를 좀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반면에 사회주의자들은 통제를 통해서 즉각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저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주의가 정립되는데 분명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전체주의자들은 계획경제를 주장하면서 그런 국가의 경제를 어떤 공공의 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그 방법까지도 자기들이 마음으로 짜주겠다고 합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때 평화올림픽이라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버린 공공의 선을 위해서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깡그리 무시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주의자들은 지들이 세운 공공의 선을 위해 국가를 통제하려 하고 이것은 실로 엄청난 권력이고 강제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강제력이 바로 극우와 국자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국자든 극우든 간에 전체주의 시스템에서는 결국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착취하는 사람으로 치부가 되고 아무리 공정한 경쟁이라도 경쟁 자체를 굉장히 죄악시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게 되죠. 그리고 국가는 망부의 길을 갑니다. 지금 딱 대한민국처럼요. 정리를 하면 전체주의를 따르다 보면 국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국 독재의 길, 나치즘의 극우 또는 스탈린의 공산주의 극자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 노예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부나 국가란 전체주의자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목적을 위해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네, 제가 잠깐 멈추니까 지금부터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잠깐 멈췄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부나 국가는 전체주의자들이 지들이 세운 일방적인 목적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것.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누가 진짜 국민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올림픽이라는 자기들이 정한 공공의 선을 위해서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박탈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름다운 삶, 사람다운 삶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강제적으로 해서 강행을 해서 그 폭풍은 국민들에게 돌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개인이 투자해서 세운 사립유치원을 공공의 적으로 돌려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게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알지만 사립유치원들은 굉장히 경쟁이 심해요. 그래야지 살아남기 때문에. 근데 그 경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금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전체주의의 상징인 공연을 위해서 북한 어린이들은 관절염, 방광염에 걸리는 등 정말 아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 공연을 본 어떤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벅차오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구구인가요? 왜 저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은 구구라고 그러고 진짜 구구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하이에크는 국가의 역할을 딱 두 가지로 제안을 합니다. 첫째,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둘째,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것.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다음에 자유경제의 이 자유라는 가치를 정말 목숨 걸고 지킬 줄 아는 진정한 우파 정당이 대한민국에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좌파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 과정 중에서 이 좌파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었고 유리한 것은 이제 학회에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고 좌파의 시작점은 평등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그 평등을 어느 선까지 봐야 하냐, 이 평등에 대한 보편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금까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에 어떤 인권선언을 내서 이 선언을 작성한 사람들이 선문제 1조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공표했지만 노예제도 폐기하는 것을 거부했고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좌파 내에서도 여러 부류의 좌파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난 몇 년 동안 그 촛불혁명이 프랑스 혁명에 버금간다는 등 이런 헛소리를 듣는 게 제가 너무 괴로웠었는데 사실상 1789년에 로베스피에르의 극진 좌파가 일으켰던 프랑스 혁명은 실패했습니다. 네, 왕을 죽이고 혁명을 시작한 로베스피에르는 사실상 실패는 잡고 공포 정치를 휘두르다가 2년 만에 본인도 단조대에서 처형을 당했죠.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정말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요. 프랑스 국민들은 공화정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면서 국가를 바로 잡아줄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스스로 황제로 등극하는 순간, 자코빈들이 일으킨 프랑스 혁명은 실패한 거죠. 왕을 죽이고 혁명을 했는데 황제가 등극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프랑스 혁명이 끝난 이후에 프랑스는
번의 공화정, 2번의 재정, 2번의 왕정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한 17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 혼란을 겪었었는데, 그때 프랑스 좌파들은 진짜 해방은 정치적 전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이것을 정말 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에 의해서 노동의 착취가 근본적인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그 마르크스 분석을 자신들의 가치의 이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좌파들은 이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 소유권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어렵다. 그리고 이것이 더 많은 정의와 자유를 가져오지 못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성찰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좌파 지식인은 크리스토프 프로샤손이라는 교수님은, 이분은 프랑스 좌파 지식인이에요. 이분이 이 책 이름이 과연 좌파는 도덕적인가? 라는 책을 써서 이 좌파 내에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성찰해야 된다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스스로 좌파라는 사람들은 사실 마르크스 레닌의 그 공산주의 사상을 숭배하면서 지들은 좌파라는 타이틀을 거부하고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참 엄청나게 타락을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최근에 지켜보고 있죠. 정말 내로남불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로남불로 바뀌긴 했는데, 그리고 자기네들은 스스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데 정말 너무 역겹고 정말 구역질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우파 좌파가 그 프랑스 혁명에서 유래되긴 했는데, 사실 프랑스를 좌우로 정말 극명하게 갈라놓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드레푸스 사건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894년에 프랑스의 유대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푸스가 군사기밀을 독일에 유출했다는 그 혐의를 받고 정신형을 선고받아서 그 악마의 섬으로 유배를 당했는데, 그때 드레푸스가 무죄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피카르 중령이라는 사람이 이 진상이 은폐됐다는 것을 알고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진범은 에스테라지 소년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피카르의 입을 막고 에스테라지한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됩니다. 여기에 열받은 소설가 에밀 졸라가 자큐유스,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신문에 발표하는데, 이게 정말 프랑스를 엄청나게 분열시켰던 사건이 됩니다. 그때 프랑스는 드레푸스파, 반드레푸스파로 완전 극명하게 나뉘게 되고, 드레푸스파는 좌파로, 반드레푸스파는 우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드레푸스를 옹호했다는 사람들은 드레푸스가 무죄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사람들이었고, 반드레푸스파는 당시 프랑스가 그 유태인들, 금융 쪽의 유태인들이 프랑스 정치인들하고 하루 매일매일 그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군국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나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에밀 졸라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요. 바로 항소했는데 져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길을 오르면서 유명한 말을 하나 합니다. 진실은 전진하고 있고 그 무엇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리라. 당시 프랑스 좌파의 가치는 평등보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태극기 집회 초창기부터 나갔던 사람이고, 그때 태극기 집회 나왔던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밝히고자 나오신 거잖아요. 당시에 대한민국의 저질스러운 그 언론을 필두로 거짓이 난무하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나온 게 태극기 집회인데, 그럼 우리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좌파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좌파가 있긴 있을까요? 이 드레이프스 사건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에밀 조라를 선두로 해서 당시 좌파 지식인들을 도덕적인 이유로 사회적 참여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식인들의 안가 주먹이라 하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에 거짓이 진실을 덮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자칭 지식인들은 그때 다 뭐 했습니까? 최근에 누가 홀리패스로 비난을 받으니까 자기는 안가주먹에 의문을 당하는 것이라고 허술을 하는데, 이 드레이프스 사건으로 시작된 지식인들의 사회적 안가주먹은 도덕적 양심에 따른 진실을 밝히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회주의 좌파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레옹 블룸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들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아우르는 인민전선이라는 그런 정당의 수장으로 프랑스에서 첫 번째로 사회주의 좌파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유급휴가라든가 주 40시간 근무제, 그리고 프랑스의 그 유명한 파업을 창시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사회주의자하고 공산주의자를 다 아우르는 정당을 이끌다가 1919년에 프랑스 사회당 선거 때 당시에 볼셰비키 공산당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더니 같은 해에 급기야 모스크바에 만든 그 국제적인 공산당 기구인 코민테른의 가입을 거부합니다. 사실상 공산주의하고 손을 그은 거죠. 레옹 블룸 역시 당시에 그 드레이프스 사건에 사회적 안가주먹을 다하는 그거를 위해서 본인이 사회주의자가 되면서 이때부터 공산주의하고 이렇게 배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레옹 블룸이 쓴 책이 사회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좌파의 신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회주의 안가주먹이란 진실과 인류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입니다. 저는 처음에 좌파의 가치를 그냥 평등으로 생각했었는데, 유럽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 프랑스의 사회주의 지식인들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회주의 좌파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 성찰하고 있었고, 좌파의 가치를 평등에서 진실 추구로 넓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사회주의 좌파가 존재하긴 할까요? 그 프랑스에서 좌파 지식인들의 헤게모니를 비판했던 유명한 철학가가 있습니다. 지식인의 아편이라는 책을 쓴 레이몽드 아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사회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런던에서 하이에크를 만나고 자유주의자로 개종을 하는데, 당시 드골 장군이 이끌던 프랑스 국민연합이라는 정당에 가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 지식인 사회가 굉장히 좌편향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지식인 사회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아론을 향해서 반공산주의자들은 개다라고 이렇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론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똑똑했고 정말 아는 것이 많았고 마르크스주의자들보다 마르크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그런 지적인 정직함이 프랑스에서 자유주의가 부활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아론이 쓴 지식인의 아편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장이다. 대한민국에서 자기들이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좌파를 두고 아론은 60년 전에 일침을 가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진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하는 진보의 가치는 바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006년에 그 이무희열 작가님이라는 분께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변화하는 세계를 보라.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세력은 진보 우파다. 한 번 진보로 해서 영원히 진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진보가 좌파의 전유물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진보의 정확한 뜻을 고민해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좌파가 한 번이라도 진보적인 행보를 보여본 적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선 진보주의의 사전적 의미를 프랑스 사전에서 제가 찾아를 보니까 개혁을 통해 사회적 발전을 도입하거나 부과하려는 의미이지. 특히 철학적으로는 과학, 기술, 경제 발전 및 사회 조직의 발전이 인간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고와 그에 따른 사회적 발전에 기반한다라고. 이것이 진보주의다. 내가 프랑스 철학에서 배운 진보주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진보라고 주장할 수밖에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발전, 경제발전을 이루어서 국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킨 분이죠. 패배주의, 노예주의 근성에 빠져 있었던 국민들에게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바꾸신 분이죠. 그리고 사회적 지혜가 전혀 없었던 대한민국 여성들의 지위를 높여주신 분이죠. 상동공상의 낡은 질서를 깨버리신 분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이루신 그 진보적인 성과는 셀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보수입니까? 제 말이 틀리나요? 철학적인 면에서 이 진보라는 개념은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사람들한테 지식을 부여하면 그 지식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그 구체제, 억장을 내진 구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식의 변화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보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이런 의식의 변화가 사회를 바꿨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이었죠. 지금 젊은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19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의 농촌 생활일 겁니다. 저도 사실 전혀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님의 자서전에서 본 글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끊임없이 그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농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게다가 당시 대한민국 사회, 전통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혹시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인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그 사대부의 가문의 그 출신은 고배신이라는 사람이 당시 미국 공사관 신문의 유진 초이가 원래는 로비 출신이라는 걸 알고 되게 놀라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거 장면처럼 사실 당시에 그런 신분적 그 신분 사회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패배주의, 노예주의 근성에 빠진 대한민국의 희망 없는 그 분위기가 1960년대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으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혁파하신 거죠. 그 농민들한테 금융, 자족, 협동 정신을 일깨워서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마을을 잘 살게 해서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다 라고 희망을 주었고,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원래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수동적인 백성의식에 강한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국가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 능동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하신 거잖아요. 정말 사람의 그런 생각을 개선했던 그런 위대한 운동이었습니다. 또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여성의 그런 발언권과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가 여자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이 스스로 본인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여성도 경제활동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게 바로 새마을운동이잖아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이렇게 진보적인 역사가 있었습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의 가치는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18세기 계몽주의 사상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은 성공을 했으니까요. 프랑스 혁명은 10%를 끝났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진보시켰던 또 다른 업적은 바로 상공공사의 식무질서를 상공농사로 바꾸고자 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5천년 동안 선비, 농민, 그다음에 장인, 기술자, 그다음에 장사꾼 순서대로 대우를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글 읽는 선비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았고 기술자들은 멸시를 받았고 그래서 망했죠. 조선은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 상공공상의 신분 질서가 박혀있던 대한민국을 박정희 대통령은 기술자들과 기업인들이 대우받는 사회로 만드신 거죠. 제가 직업상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가끔 공무원들하고 일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면 자기들이 기업인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참 속으로 가짜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 지들 기업인들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이러면서 제가 막 욕을 하거든요. 특히 금융 분야는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얼마나 더 했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정말 했었습니다. 그 진보의 가치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상농공상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반대로 상공농사로 바꾸고자 하신 것이 진보의 가치 아닙니까? 그리고 프랑스 철학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진보는 1800년 1차 산업혁명 당시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산업화된 국가에서 사회적 진보는 기술 발전을 통해 생산된 부가 빈곤과 같은 비참함을 극복하고 모든 계층의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이끌어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셨고 기술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5천년 동안 농경사회였던 대한민국을 철강, 기계, 조선, 화학, 공업 강국으로 만드시려고 했었고 당시에는 이제 그런 중화학공업이 아무래도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독점했기 때문에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모험적인 투자를 강행하셨고 성공하셨습니다.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투자를 해서 성공했다. 이거는 언터프너십, 기업가 정신인 거죠.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박정희 대통령만큼 혁신적인 리더가 또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입니까? 저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진보로 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1964년에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아우토반을 달리셨는데 그걸 보면서 도로도 물론이고 주변을 굉장히 유시해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지고 자세히 보기 위해서 차에서 여러 번 내리셨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서독 방문 이후에 2년 동안 고속도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시고 자료를 수집하시고 연구에 몰두하시고 그렇게 2년 시간을 보낸 이후에 1967년에 마침내 경부고속도로 건설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당시 야당은 고속도로를 만들어봤자 달릴 차도 없고 이거는 부유층을 위한 호화시설에 불과할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국민들한테 쌀을 사준다 라고 반대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물류혁명과 이를 생각권을 가져다주면서 한강의 기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5시간 걸리는 것을 4시간 반으로 단축시키셨고 엄청난 물류비 절감하고 유통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물류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농산물이 대도시로 유통이 되었고
그래서 농촌이 부유해졌습니다. 또 이 산업구조가 중화공업으로 개편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국민 소득이 형성되었고 소비가 증진했고 내수가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당군 이래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사업이었고, 이것을 구상하고 추진했던 분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아시죠? 차라리 국민들에게 쌀을 주라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한다고 이렇게 자빠져계신 분들,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 진보고 누가 보수입니까? 이 사진만 봐도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가 너무 잘못 정립되어 있어요. 저기 자빠져계시는 분들이 진보라고 하잖아요. 그냥 잃어버렸지. 네. 이제 마지막 보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이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지금 좀 꺼려지는데, 마음 잡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파, 좌파, 보수, 진보 중에 이 보수라는 개념이 저는 가장 잘못 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보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 아시나요? 꼰대요. 근데 사실 최근에 누구 덕분에 진보 이퀄 꼰대, 아니면 386 꼰대로 바뀌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보수에게 이 꼰대 이미지가 이렇게 강하게 박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서울로 왔고 또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대구 분들이시고요. 제가 테니스 집회에서 만난 사람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 저희 신랑도 대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저보고 보수적인 집안에 태어나서 보수적인 경상도 남자랑 결혼했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인 집안, 보수적인 경상도에서 말하는 보수라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유교적인 전통 아닙니까? 너무 어이없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인 것이 보수적인 것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망한 나라 조선에서 온 유교가 대한민국의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는 보수가 된 것입니까? 물론 제가 유교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어쩌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유교라는 것은 가부장제를 만들어서 여성을 억압했고, 신분제를 공고히 해서 사회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으로 외세의 침략에도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문약한 나라의 그런 망국적 지혜 장로님이었고, 뜬구름 잡는 한국만을 중시해서 학상 공론을 일삼고 있고, 그 농공상을 멸시해서 경제에는 아무런 발전이 되지 않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유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지켜야 할 가치인 보수가 됐습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제사 많은 집을 보수적인 집이라고 하고, 권위적이고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람을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정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사 많은 집은 유교적인 집안인 거고,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은 유교적인 사람인 거고, 경상도는 유교적인 성격이 강한 지역인 것입니다. 감히 보수라는 말을 함부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꼰대가 아니라 유교 꼰대로 바꿔야 되고, 보수의 가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것으로 재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가치를 지키는 정신이 바로 보수의 정신이다 라고 재정립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신보수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 제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공부하고 느꼈던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은 20만 대통령이
1948년 자유민주적 질서를 국가의 기본 토대로 하고 개인의 근본적 자유에 입각하여 세워진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건립되었다는 가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 가치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 4조에서 자유를 빼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개인의 사유권 침해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군인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희생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그리고 1948년 건국은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군주정에서 민주공화적으로 전환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고 우리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적의 핵심은 바로 법치주의 실현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위에 촛불 정신이 있다는 이런 미친 소리를 계속 듣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48년 건국이 유일한 대한민국의 적법한 건국임을 인정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그리고 자유통일의 기전을 갖춘 진짜 보수들의 시대, 대한민국의 신보수주의 시대가 도래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희생으로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정신입니다. 영화 국대시장 아시죠?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자화상을 그린 영화 국대시장에서 주인공 덕수가 베트남 전쟁에 파병 나가서 아내에게 쓴 편지를 읽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주 엄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 망할 놈의 6.25 사건을 우리 아이들이 겪었다. 소속부 지옥 같은 작업장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여기 월남 전쟁터에 우리 아이들이 돈 벌러 들어와 있다고. 모든 게 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우리 자식들이 아니라 그냥 나와 당신이 겪었던 것이 참 다행 아니겠다. 이거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초창기부터 나갔었습니다. 제가 태극기 집회를 나간 이유는 저는 박사모가 아니고요. 당시 대한민국을 광풍으로 몰아가는 그 거짓이 너무 무서웠고 이대로가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큰일 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는 젊은 사람이 안 나올 게 뻔했고 어르신들밖에 안 계실 것 같았는데 나라도 나가보자. 나라도 나가서 힘이 되어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 추운 겨울에 태극기 활동을 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태극기 집회 초창기 때는 젊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모습이 아마도 어르신들한테 많이 부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오셨어요. 태극기 들고 나와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오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이 이제 가슴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분들의 눈물을 안 봤으면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생활하는 대한민국 30대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왜 그 추운 겨울에 집회를 나오는지 압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저랑 같이 나왔던 그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저희가 다 기억을 해요. 어르신들이 저희 오는 거를 다 기억을 할 거예요. 네, 후손들한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한평생을 희생하셨던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을 지금 말도 안 되는 놈들한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후손들한테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도 태극기 집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태극기 집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 아니라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이 정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을 생각했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지만 저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만큼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많이 대한민국을 진보시켰고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던 분은 저는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 아니죠, 110년 전에 1907년에 한석 감옥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독립운동이라는 책을 쓰셨던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은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던 마음보다 더 큰 컸지 절대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LA하고 알래스카를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군인들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를 보고 정말 돌아왔습니다. 제가 LA 다저스 경기장, 야구 경기장을 갔는데 그냥 경기가 있어서 갔는데 그 큰 전광판에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은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군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시니까 모두들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날 34,000명이 왔는데 모두들 박수를 치더라고요. 알래스카의 작은 공항에 있는데 큰 공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군인들을 위한 라운지가 따로 있고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굉장히 작은 도시를 갔는데 그 도시에 정말 작은 마을이라도 마을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성조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바로 이것이 미국을 정말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을 진보시켰고 이렇게 발전시켰고 대한민국만을 생각하셨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을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고 있고 그분들을 경멸하고 그분들의 위대함을 기리지 않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행존할 수밖에요.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진정성 있는 진짜 보수 정당이라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사진부터 당사에 걸어놓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 세 번째는요, 사람 중심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이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이것은 어떤 인간 사이에 어떤 섭리와 질서를 인정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정신입니다. 이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바로 유물론적 세계관, 사람이 세상을 설계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정점에 있는 전체주의, 주체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붙여져 있는 사람중심이란 말 아시죠? 이 사람중심이 북한 헌법에서 나온 거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주체사상의 사람중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신,
창조주와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신 따윈 필요 없다. 이 정신에서 나온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입니다. 국가가 권력을 잡는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결국 개인의 자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현재의 북한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정신이란 다시 말해서 인간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하이크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즉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두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섭리가 작용해서 시간이 흐르면 질서가 잡히고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라는 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창조주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주제사상의 사람 중심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고 퀴어 축제가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세계관을 지키는 진정한 보수주의 운동이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도 40년대, 50년대에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소련의 간첩들이 미국 각계각층에 활동을 하면서 미국을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미국도 보수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고 증오하는 것처럼 그 당시 젊은 사람들도 그들의 건국정신을 증오하고 욱곡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금 그 언론이 굉장히 좌편향되고 있고 그리고 대학가가 굉장히 좌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이 견고하게 보수주의 진영을 구축을 하고 이 보수주의 정신을 공화당의 기본 정신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젊은 청년들로부터 일어난 보수주의의 재정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보수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린이들이 아니라 미국의 젊은 층으로부터 일어난 보수주의 재정립, 이것 때문에 미국이 보수주의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를 재정립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러시엘 커크인데요. 러시엘 커크가 보수주의 정신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때 그 책을 쓴 나이가 20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보수주의 잡지인 내셔널 리뷰를 윌리엄 버클리가 창단했을 때가 나이가 30세고요. 그리고 터닝 포인트 USA라는 이것도 보수단체인데 진보 보수단체를 다 통틀어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단체의 대표가 지금 나이가 25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젊은 사람들, 청년을 중심으로 신보수주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행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 깨어있는 젊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지금 대학가에서 툴스프롬이라는 단체가 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젊은 유튜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직장이 따로 있지만 제가 애국 활동은 어떤 단체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주의 민주주의 연대에서도 진정한 보수주의 가치를 내세우는 그런 신보수주의 운동은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는 격려의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보수들이 굉장히 외롭게 싸우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를 잘 못해요. 저희가 이상한 사람 친구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런 활동을 하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용기를 내고 정말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언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팬키시트가 내 인생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큰 힘을 내는데 저같이 우리 젊은 보수 우파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젊은 세대,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제 아들이 청년이 됐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지구 대통령으로 존경하고 이 보수주의의 가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